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의 이동원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스포츠 손상입니다. 이 강의는 제가 제일 애착을 갖고 있는 강의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제 스포츠 손상 강의를 듣고 나서 정형외과에 지원하고 싶다, 정형외과에 관심을 갖고 싶어졌다, 아니면 건국대병원 스포츠의학센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무 이론적인 부분만 설명하면은 지루하니까 건국대병원 스포츠의학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하고, 두 번째로는 스포츠 손상의 일반적인 내용들, 세 번째는 스포츠 손상 시의 응급처치, 네 번째는 슬관절 스포츠 손상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정형외과에서 무릎 관절만 진료를 보고 있는데, 무릎 관절도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인공관절 영역이 아닌 젊은 환자들의 스포츠 손상 분야를 주된 분야로 하고 있고, 또 초기 중기 관절염 환자들에서 관절을 살려내는 연골 재생술, 줄기세포 치료가 되겠죠, 아니면 절골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반월 연골판 이식술도 주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의학이란 무엇인가? 한 가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스포츠 의학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운동선수들만 보는 그런 학문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손상 관리, 이것뿐만 아니고 성인병에서의 운동을 통한 관리, 아니면 만성퇴행성 질환, 관절염이 되겠죠, 이런 질환의 관리 및 예방에도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아우러진 게 스포츠 의학이다. 그래서 단순히 운동선수들만 보는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최근에는 Exercise is Medicine, EIM이라고 해서 체육계 교수, 운동 전문가, 이런 의사들이 다 교류를 하면서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의 핵심은 성인병 운동을 통한 관리, 만성 관절염, 퇴행성 질환의 예방, 관리,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죠. 이런 분야에서 중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스포츠 의학자이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스포츠 의학의 역사는 길죠. 영양과 건강은 핵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다. 17세기에 운동생리학 개념이 나왔죠. 본격적인 스포츠학 발달은 19세기 나폴레옹 전쟁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병사들 체력 증진을 위한 근대 체육이 발전을 하게 되었죠. 헨센이라는 의사가 1899년에 스포츠 심장이라는 의학 용어를 명명합니다. 스키 선수들의 심장을 봤더니 심장이 크고 박출량이 좋고, 이것은 연습 효과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적인 이렇게 늘어나서 박출량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운동할 때는 크게 확대돼서 박출량이 크고, 또 운동 안 할 때는 정상 크기로 돌아오고, 이런 재미난 개념을 발견을 했죠. 1910년에 최초의 스포츠의학 전문 서적이 나왔고, 제2의 스위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의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이를 토대로 1928년에 국제스포츠의학회가 설립이 되죠. 우리나라 스포츠의학의 역사는 어떤가? 1982년에 대한스포츠임상의학회로 창립이 됐고, 1984년에 국제스포츠연맹에 가입을 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의학은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세기 스포츠의학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는 세계 굵직굵직한 스포츠의학센터의 역할이 컸습니다. 유럽, 북미 지역에서 굵직굵직한 스포츠의학센터들이 설립이 되면서 운동선수들 관리책이나 스포츠의학 이런 것들이 많은 발전을 이룬 거고, 유럽의 레아 트레이닝 축구 선수들 가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면 피츠버그 그룹, 신시내티 그룹, 이런 그룹들이 스포츠의학을 선도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의학은 건국대병원 스포츠의학센터가 선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저희 스승님이신 김진구 교수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김진구 교수님은 서울백병원 2006년부터 국내 굴지의 스포츠의학센터를 설립을 하셨고,
2015년에 건국대병원으로 넘어오십니다. 넘어오면서 바로 스포츠의학센터를 설립을 하셨죠. 2006년부터 시작된 이런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 시스템을 바로 정착시켜서 가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스포츠의학센터는 큰 발전을 이루게 되고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병원 밖에 있는 스포츠의학센터가 병원 내로 진입을 한 것이죠. 건국대병원 스포츠의학센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가지 써 있는 거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최첨단 고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환자의 검사, 교육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거장이 거쳐 가셨죠.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스포츠 의학에서도 대표적인 분야가 무릎과 어깨입니다. 축구 선수들 무릎, 야구 선수 어깨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릎 분야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스승님이신 김진구 교수님, 어깨 분야에서는 박진영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특히 스포츠의학 분야는 많은 발전을 했고 대외적인 명성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스승님의 뒤를 이어서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에서 스포츠의학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죠. 스포츠의학의 미래는 밝습니다. 스포츠의학은 융합의 학문이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이렇게 국소 학문이 아니고 다학제 학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공학, 로봇공학 이런 것들 아니면 생리학 이런 분야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융합되어 있는 이런 학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미래는 더더욱 학문 간의 그런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가면서 더욱 많은 발전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것들도 다 공학입니다. 우리 정형외과 의사 혼자서 할 수 없죠. 공학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런 디바이스들을 개발하는 것이고 특히 재활 분야에서는 이런 로봇들이 많이 쓰이게 됐죠. 이런 것들도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의사뿐만 아니고 로봇공학 전문가들 다 한꺼번에 모여서 연구를 해야죠. 그래야지 이런 기기들이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건국대학교, 건국대병원은 스포츠의학의 메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냥 큰 대학병원과 큰 대학 캠퍼스가 한데 붙어 있는 곳은 서울에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가 장점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다학제 간 교류가 바로 가능하다. 바로 병원에 있다가 공대 건물로 뛰어갑니다. 아이디어를 얻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이 건국대학교이기 때문에 향후에 건국대학교, 건국대병원은 스포츠의학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 손상 총론,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고 제너럴 스포츠 인저리부터 보겠습니다. 심정지, 갑자기 의식, 소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우리 프로 종목 역사사에 안 좋은 기억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하나가 야구 선수의 사망이었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응급 의료 체계가 정립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CPR, 골든타임 놓친 것입니다.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그라운드에서의 응급 체계가 갖추어집니다. 요즘 언론에도 자주 나오지만 축구 선수였던 신용록 선수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로 쓰러졌었죠.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야구 선수의 그 교훈을 얻어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살렸죠. 요즘에는 심판진들도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압니다. 다 교육을 받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선수들이 쓰러졌다. 그러면 바로 기도 확보 동시에 의료진 심폐소생술 바로 들어갑니다. 의료진이 바로 못 온다고 하면 바로 그 옆에 있던 심판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너럴 스포츠 인저리의 원인은 뭐냐? 심장이 지속적인 누적된 피로 누적을 해소하지 못한 채 계속 운동하면서 심장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심장 근육에 무리가 오죠. 그러면 경련, 발작이 일어날 수 있겠고 부정맥 생기고 심장 마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선수가 가진 기저질환으로 인한 심장질환 자체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로컬 스포츠 인저리. 이것은 국소관절에 무리가 돼서 부상을 입는 것입니다. 역도같이 이런 엄청난 고강도 운동을 할 때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보다 넘어서 오면 관절에 무리가 오면서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화살표 팔꿈치 탈구되어 있습니다. 엄청 심하죠. 통증이 극심할 수밖에 없죠. 이런 근골격계 스포츠 손상이란 가해진 지나친 운동부하 또는 반복되는 미세 손상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다. 뭐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원인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보면 신체적 요인, 체격성 문제, 근력의 불균형, 유연성 결핍, 컨디션 난조. 운동 요인이 가장 주된 원인이 되겠죠. 지나친 운동, 아니면 외상, 아니면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부족. 요즘에는 준비 운동, 정리 운동 부족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생기면서 이런 운동 전에 준비 운동하는 그런 예방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 운동기구, 보호장구, 운동장 시설이 중요하겠고 이런 것이 미비한 데서는 부상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뭐 대표적으로 잔디가 안 좋은 경우 축구하다가 스파이크가 걸려서 발은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이 돌아간다. 바로 인대 파열이죠. 그래서 요즘은 그라운드에 잔디 관리하는 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스포츠 손상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급성과 만성이 있겠죠. 급성 손상은 무엇이냐? 골절 대표적이죠. 아니면 골막 손상, 연골 손상, 인대 손상, 뭐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인대 손상을 분류를 해보자면 인대 손상은 스프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레이드 3로 나누죠. 그레이드 1은 늘어난 정도, 그레이드 2는 부분 파열, 그레이드 3는 완전 파열. 근육 손상은 스트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레이드 3로 또 같이 나눕니다. 그레이드 1은 늘어난 정도, 2는 부분 파열, 3는 완전 파열. 유명 축구선수 햄스트링 부상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 질주를 하면서 뛰어가다가 그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 돼서 햄스트링으로 무리가 온 거죠. 이 정도면 그레이드 1을 넘어서 그레이드 2까지 갔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스포츠 손상의 형태, 과사형 손상이 만성 손상입니다. 오버유즈, 피로골절, 골막염 이런 것들이 있겠고, 미세한 손상이 계속되다 보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운동을 했으면 쉬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손상받은 부분과 치유 능력 이런 게 균형이 깨지면서 손상되는 부분이 더 커지면은 이런 구조적 변화가 생기고 손상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대표적인 예가 신스플린트라고 해서 정강이 통증 오는 경우입니다. 무리하게 행군을 했다거나 마라톤 같이 꽤 긴 시간을 오랜 기간 달렸다 그러면 근육과 뼈 사이에서의 마찰이 생기니까 이런 근막과 골막에서의 이런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 피로골절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행군 많이 했는데 또 거기다 누적돼서 계속 더 무리한 훈련하고 하면 정강이 피로골절 잘 발생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발 쪽에서는 5번째 메타타잘본 프랙처 오는 경우도 있죠. 뭐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손상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 손상의 정도와 종류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즉시 검사를 실시해보고 신체 이학적 검사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의심이 되면 뭐 필요시에는 단순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 CT 검사, MRI 검사 등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뿐만 아니고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라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일반인들도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슬라이드죠. 아까 제네럴 스포츠 인저리, 심정지, 의식소실, 갑자기 쓰러졌다. 바로 심폐소생술 들어가야 됩니다. 지체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호흡 확인 먼저 하고 흉부 압박 들어갑니다. 인공호흡순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1분에 약 100에서 120회 속도로 흉부 압박을 시행하는데 일정한 속도로 해야 되겠고 5cm 정도의 깊이 압박감 줘야 되겠고 그냥 깨작깨작 하면 안 되죠. 30회 흉부 압박 후에는 2회 인공호흡 실시를 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골든타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도표 보시면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서 심폐소생술 시행 소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1분 이내에서는 97%인 반면에 4분을 넘겨버리면 25%대로 확 떨어지죠. 1분 싸움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다음으로 로컬 스포츠 인저리. 이 부분은 일반인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내용입니다. 프라이스라고 부르는데 약어를 풀이하면 P, protection, R, rest, I, ice, C, compression, E, elevation. 프로텍션은 보호, 수상한 부위, 다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는 거죠. rest, 스포츠 손상 후에는 휴식을 취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아이싱, 얼음찜질은 손상 부위에 얼음찜질해서 부종하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거죠. 컴프레션, 이것도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인데 뭐 붕대가 없으면 옷이나 헝겊 등을 통해서 압박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엘리베이션은 올려놓는 거. 뭐 팔이 다쳤으면 팔을 높게 올려놓고, 다리가 다쳤으면 누운 상태에서 심장 높이보다 높게 올려놓고, 이 프라이스가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은 프로텍션 레스트를 보겠습니다. 다치면은 그 부위가 움직이기만 해도 아프고, 특히 골절이나 인대 손상이 있다고 하면 움직이면 더 손상 부위가 악화됩니다. 그럴 때는 안정을 취해줘야 되니까 부목으로 고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통증이나 부종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 골절이 심하다 그러면 신경, 혈관 손상까지 갈 수 있으니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부목 같은 그런 의료 장비가 없다고 하면 뭐 근처에 우산이라든지 이런 구할 수 있는 막대기라도 구해서 부목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이싱.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얼음찜질 말고 온찜질, 뭐 따뜻하게 지져주는 게 좀 통증 가라앉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손상을 받는다는 것은 염증 반응이죠. 미세혈관 확장되고 피하출혈 생기고 염증 물질 쌓이면서 이렇게 통증을 일으키고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게 얼음찜질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수상 후 한 하루 이틀은 시행해야 되겠고, 주의할 점은 얼음이 직접 피부에 닿으면 안 됩니다. 피부 동상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시행해야 되겠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단순히 딱 그 부분만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관절을. 그러려면 집에서는 뭐 비닐봉지 2개 정도에서 얼음을 충분히 넣어서 그 부분을 무릎을 전체적으로 감쌀 수 있게 해줘야 되겠고, 다친다는 것은 무릎 관절 전체 염증이니까 잘 감싸줘야겠죠.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무릎에 칭칭 감고 있는 거 많이 봤을 것입니다. 요즘은 브레이스가 개발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다치고 나거나 수술하고 나서 붓기 통증이 있는 경우에서는 무릎 전체로 감쌀 수 있는 아이스팩을 적용하고, 그 아이스팩이 고정될 수 있도록 컴프레션 해줄 수 있는 이런 보조기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압박, 컴프레션. 무릎이 다치면은 압박을 시켜주기 위해서 붕대를 감게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릎만 감아서는 안 됩니다. 무릎만 국소적으로 감아 놓으면 그 밑으로 다 발이 부어요. 그냥 국소적으로 압박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태부부터 허벅지 중간 부분까지 넓게 골고루 텐션을 줘가면서 감아야 되는 것이고, 너무 심하게 압박이 되면 혈액순환 장애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션. 손상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올려서 부종을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치고 나서나 무릎 수술 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큰 커다란 필로우를 받쳐놓고 심장 높이보다 높게 올리는데, 그냥 가만히 올려놓는 것뿐만 아니고 아이싱도 같이 해주는 것이죠. 프라이스 알아봤는데 꼭 머리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프라이스 적용 기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한 1, 2주 정도 지나면 통증 및 붓기가 호전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기능 회복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치고 나서 아프고 부었다고 해서 뭐 2주 이상 지났는데도 계속 방치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움직이고 있으면 근육만 급속하게 위축이 되고 일상생활 못할 정도의 보행 장애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다리가 안 펴지고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죠. 그래서 무릎 관절 다친 후 혹은 수술 후에 무릎이 왜 잘 안 펴지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최근의 가설은 AMI, 아스트로제닉 머슬 이니비션,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머슬 이니비션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무릎의 십자인대가 끊어졌다. 그럼 단순히 무릎 문제뿐만 아니고 스파이널 트랙에도 문제가 생기고 센트럴 시스템에도 안 좋은 피드백이 가해집니다. 십자인대가 끊어졌으면 통증이나 이런 것들, 붓기 이런 것들이 어페런트 너브 시스템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경우에서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센서리 피드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은 머리 쪽에서 내려오는 신경 전달 체계에서도 뭔가 모터 뉴런 아웃풋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 무릎 관절로 봤을 때는 대퇴사두근이 확 위축이 오고 햄스트링이 과긴장됩니다. 그러면 무릎이 잘 안 펴지는 것이죠. 걸을 때 쩔뚝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스를 해서 어느 정도 통증 및 붓기 가라앉히고 응급처치가 끝났으면 다음 단계로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기능 회복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이것도 너무 지체되면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ROM 회복돼야 되겠고, 특히 니 익스텐전을 반드시 회복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건이나 세라밴드를 이용한 이런 운동을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